A는 생명공학자로서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유전자 합성에 성공하였고, 유전질환을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의 조국과 인근 나라와 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점차적으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의 조국은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면서 A에게 생물학적 무기 개발을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참여하지 않으면 반역자로 처벌받을 것이라는 경고도 들었습니다. A는 이 일을 맡아야 할까요? 과학기술은 자연과학이나 기술을 적용하여 자연의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과학기술의 특징이라고 하면 문화적 특수성에 크게 의존하는 인문학과 달리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지며 국경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다면 국적과 상관없이 의견 교환을 하고 협력하며 공동으로 실험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미국이나 중국 혹은 북한에서 만들어진 과학이론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편성을 훼손을 받지 않으며 한국의 과학자들도 미국이나 서유럽은 물론 러시아 혹은 중국 과학자들과 협력하여 연구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연구 환경만 제공해준다면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중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옮기는 과학자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문학과 다른 차이점은 과학기술은 인간을 파괴하는 군사적인 목적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 간 긴장이 높아지거나 전쟁이 발발하면 과학자에게 마주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조국으로부터 살상무기 제조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유명한 말이 바로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2000년대 초반 황우석 신드롬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유명해졌지만 그 유래는 19세기 프랑스의 화학자이자 세균학자인 루이 파스테르가 남긴 말입니다. 이 문장에 담긴 함의는 과학자도 한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모든 일에 동참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과학의 주요한 목적이 인간의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살상무기를 만드는데 과학자들의 지식이 사용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딜레마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츠 하버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500도의 온도와 100기압의 압력에서 질소비료의 주원료인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1918년 노벨화학상을 받았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농경지에 뿌려지는 질소비료의 약 40%가 이 화학자가 만든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전 인류가 섭취하는 단백질의 약 3분의 1이 질소비료에서 나온다고 하며 만약 질소비료가 없었다면 인류의 약 절반이 굶주린다고 하니 그의 발명은 정말로 위대한 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버의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지만 자신의 조국인 독일을 사랑하는 애국자로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암모니아를 이용하여 화약의 원료인 질산칼륨을 제조하는 일을 맡았고 동시에 전쟁용 독가스를 개발하는 비밀부서의 책임자가 되어 세계 최초로 독가스인 염소가스를 개발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독가스는 1915년 4월 벨기에에서 영국 프랑스 연합군과의 전투에 사용되면서 연합군 병사 5천여 명이 폐손상으로 사망하였고 1만 5천 명이 가스에 중독되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제1차 세계대전 중에서 독가스와 같은 화학무기로 사망한 병사는 10만여 명이었고 약 100만 명의 병사들이 가스 중독으로 인한 후유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결국 하버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범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물리학자 오펜하이머도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오펜하이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주도한 맨하탄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서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원자폭탄은 태평양 전쟁 종식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자폭탄으로 인해 전쟁과 관련이 없는 무고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물론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을 개발하였다는 이유로 전범 재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자폭탄을 만들었다는 속죄의식을 가지고 수소폭탄을 만들려는 국가정책을 목소리 높여 반대하는 바람에 스파이 혐의를 받고 정책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무기를 만드는데 참여할지에 대한 논란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2018년 세계 인공지능 및 로봇 연구 분야 학자 50여 명이 A대학과 B방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한 인공지능 연구에 항의해서 A대학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보이콧 공개 편지를 통해서 살상용 무기나 공격용 무기 개발 등 인간 윤리에 위배되는 연구나 통제력이 결여된 자율무기를 포함한 인간 존엄성에 어긋나는 연구활동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A대학과 B방산업체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양 기관의 협력이 결코 인명살상용 무기를 연구 개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A국립대학은 살상용 무기 또는 공격용 무기 개발이 아니고 방위산업 관련 물류 시스템, 무인항법, 지능형 항공훈련 시스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개발 등이라고 해명하면서 대학에서 무기를 연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연구센터가 잘못 번역돼 일어난 해프닝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연구자들은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군용 로봇과 드론에 적용하면 언제든지 공격 살상 무기가 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 협력 및 교류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민할 것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전쟁과 같은 중대한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살상 무기를 개발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상 무기 개발을 거부하면 적국과의 무기 경쟁에서 앞서게 될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며 연구비와 같은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는 국가의 명을 거역하는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반역자로 낙인을 찍히면 본인은 가혹한 처벌을 받고 그의 가족들은 앞으로 어떠한 공직에도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살상 무기를 만드는데 성공하면 전쟁의 승리는 물론 전쟁이나 분쟁 중인 나라의 살상 무기를 팔아마는 외화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상 무기를 만드는 것은 과학기술의 목적인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윤리소명 의식과 동떨어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조국이 전쟁에 진다면 전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에게 조국이 살상 무기를 만들도록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